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의 김창석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라의 지방목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신라 완경 지역의 목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성 해자에서 나온 목간, 또 동궁과 월지, 안압지라고 하는 동궁과 월지 지역에서 나온 목간들이 있고, 또 황남동에서 나온 거, 또 국립박물관 부지에서 나온 목간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왕경 출토의 목간이 아니라 지방에서 나온 목간들이고, 그 중에서도 옛 가야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주로 경상남도 중에서 낙동강 서안 지역에 해당하는 김해나 부산 또 창녕 지역에 있는 신라 목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지요. 예, 보이십니까? 그래서 옛 가야 지역에서 이런 목간들이 나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가야의 목간은 들어있질 않습니다. 아직까지 가야 목간으로서 확인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목간들은 전부 신라의 목간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리듯이 여기에는 가야 지역의 어떤 전통이 분명히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김해 봉황동에서 출토된 논어 목간인데요. 2001년도에 봉황동 저습지 유적에서 목간 한 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입니다. 5번 지역에서 목간 한 점이 출토됐고, 여기는 봉황대 구릉 지역하고 바로 서편에 인접해서 해반천이 흐르죠. 그 사이에 습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대성동고 공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목간은 완형이 아니고요. 위쪽하고 아래쪽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현재 남은 길이는 2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논어 장구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원래의 길이를 이제 추정해서 복원 해보면 원래 길이는 125cm가 넘는 길이였다고 보입니다. 목간으로서는 굉장히 대형의 목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간은 사면 목간이어서 4면에 걸쳐서 전부 묵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중국에서는 고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사면에 묵서가 있는 목간을 중국에서는 고라고 부릅니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논어는 논어가 20편이 있는데, 그 중에 5편이 공야장편이죠. 공야장편의 일부 장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간이 만들어진 시기는 같이 나온 토기를 비교해서 보면 6세기 후엽에서 7세기 초 정도에 사용이 된 목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원래 이 목간의 형태를 이제 복원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1면, 2면, 3면, 4면의 이 위쪽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무사도에는 이게 1면이고 이게 2면이고 3면, 4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면에 보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겠다. 이런 유명한 말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공야장에 나오는 장구입니다. 근데 논어묵간은 김해 봉황동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오른쪽 이 사진에 보시면 음, 이거는 평양 정백동에서 나온 이 낙랑군의 관리가 사용을 했던 논어 목간입니다. 이것은 대나무째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죽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목간은 백제에서 사용하던 논어 목간입니다. 이거는 충청남도 부여 쌍북리에서 나온 논어 목간인데요. 어, 이것은 앞서 김해목간이 공야장편이 기록이 된 데 비해서 여기에는 논어의 하기편이 쓰여져 있습니다. 유명한 하기시습지면 불영여로, 유붕이 자원 방래하면 불영낙호, 요 구절이 쓰여져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요 목가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음이 단락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유자왈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띄어쓰기가 있고 여기도 띄어쓰기가 있고. 그래서 이 백제 목가는 학습자가 학습용으로 원래 논어 텍스트를 베껴 쓴 그런 일종의 사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 백제 논어 목가는 30cm 정도인데 앞서 김해에서 나온 목가는 125cm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아마 용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 이 쌍북리에서 나온 목가는 학습자가 직접 손에 들고 논어를 익히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앞서 본 이 김해 봉황동에서 나온 이건 신라 목간, 신라의 논어 목간은 아주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건 들고서 읽기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어딘가에 이렇게 게시를 해놓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읽어나가는 요즘으로 하면 교과서와 같은 그런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쌍북목가는 백제 귀족이나 관료들 그리고 식자층의 유교지식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이고요. 앞서 봤던 김해 봉황대에서 봉황동에서 나온 논어목가는 이거는 신라의 목간이기 때문에 뭐 6세기 말 7세기 초까지 시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가야의 목간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신라가 금관가야를 이 정벌한 것이 복속시킨 것이 53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관군이라고 하는 신라의 지방 행정구역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라의 관료들이 지방관으로서 파견이 됐겠죠. 그래서 금관군에 파견이 된 지방관이든지 아니면 이 김해 지역에서 가야 시기부터 활동을 하던 지역의 유력자들이 이 논어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 흔적이 이 봉황대 저습지 유적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방증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강수란 인물인데요. 강수는 7세기 중엽에 활동을 한 가야 출신의 인물입니다. 본인을 임나가라 출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임나가라가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근데 강수가 주로 활동을 한 분야는 문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하고 이 외교 문서를 교환을 할 때 신라 쪽의 국서를 작성한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강수였습니다. 당시에 당나라하고 외교 문서를 교환하려면 거기에는 어떤 유교적인 정치 이념이랄지 여러 가지 이 행정 제도에 관련된 그리고 또 유교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국서를 작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출신의 강수가 그 정도의 일에 종사할 수 있었다면 아마 선대,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때에 금관가야에서 살 때부터 이미 이런 논어를 비롯한 유교 경전을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런 유교에 대한 그 지식이 자기의 일종의 그 가학 같은 걸 통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전수가 됐고, 그 결국은 강수까지 이어져서 나중에 신라의 그 태종 무열왕 때 이런 그 외교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는 인물이 배출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김해 양동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입니다. 양동산성은 제가 뭐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뭐 가려고 근처까지 갔다가 시간도 좀 없었고, 그리고 워낙에 날씨가 더워서 그 양동산성에 못 올라가 본 그런 좀 아쉬움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 그 양동산성은 김해시 주촌면 그 양동리에 있는 태묘식의 석축산성이고, 인근에 유명한 가야시기에 양동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매봉산에 여기 양동 산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 아마 이 지점일 겁니다. 여기에 양동리 고분군이 바로 그 상기슭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해만 일대하고 진례면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양동산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관가야를 이 신라가 이 복속을 시킨 다음에 그곳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금관군을 설치하는데, 그 금관군의 치소가 있든지 아니면 그 치소의 그 방어시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2018년에 그 양동산성 내부의 그 집수지에서 목간 3점이 수습이 됐습니다. 이 중에 2호하고 3호는 상하단이 끊겨 있고요. 1호 목간은 그 하부만 약간 그 결실이 되었습니다. 길이는 26.8cm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조선 시기의 그 지도인데요. 양동산성의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 이 양동산성 성벽 여기 뭐 복원을 아주 잘 해놨고요. 그 중에 남문지 쪽에 여기 집수지가 있고, 집수지 내부에서 목간 3점이 출토가 된 것입니다. 예, 집수지의 그 조감도고요. 거기서 나온 목간 모습입니다. 그 1, 2, 3호 목간으로 지금 명명이 되었습니다. 1호 목간을 판독을 해보면 계묘년 7월 율촌이죠. 백도공, 그 다음에 전일제 맥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간에 보면 무슨 맥 60개 또는 68 또는 뭐 이 글자를 입자로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3호목간은 무슨 형 실배 차기지촌이라고 판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간은 그 간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절대 연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묘년이라는 간지, 연간지인데요. 이 계묘년은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관련 이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유적의 연대를 통해서 볼 때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라고 추정이 되고, 그렇다면 583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1호 목간에 보면 율촌이라는 그 촌락의 이름이 나왔죠. 재밌는 것은 이 율촌이란 지명이 그 함안의 성산산성 목간에도 등장을 하고 있으며, 오른쪽에 그 사진 내 보이는 목간인데요. 율촌 패석이라고 해서 율촌에서 그 그 피, 이 한석을 이제 보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촌락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촌은 그 밤골이잖아요.
그래서 밤골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많이, 그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하만 성산산성에 나오는 그 율촌하고 같은 이 촌락일지는 뭐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동일한 촌락의 명칭이 나오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논란이 되는 것이 이 석의 문제입니다. 석은 이제 우리말로는 섬이라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20말이 한 섬, 1석이 됩니다. 그래서 석은 뭐 한 석, 두 석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곡물을 세는 계량 단위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 앞서 보았듯이 그 판독에서 지금 2호 목간의 맥, 그 볼이 60개석이라고 60 다음에 글자를 개자로 읽는다면, 요 글자요. 개자로 읽는다면, 그, 어, 이 석을 계량 단위로만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량 단위라면 그냥 60석이라고 하면 되는데, 중간에 개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석은 이거는 계량 단위가 아니라 어떤 그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짜서 만든 그 용기다. 그러니까 가마니와 같은 그런 곡물을 담기 위한 용기가 원래의 의미였다고 보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담은 60개의 어떤 그 가마니 용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재밌는 그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뭐 관련된 다른 사례들이 좀 더 발견이 되면 음, 환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석이란 것은 원래는 그 뭐 용기의 이름으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용량이 일정해지고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사용이 되면서 이게 그냥 그 하나의 그 계량 단위로 굳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부산 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입니다. 배산성은 부산 그 연제구 연산동 배산에 있는 포곡식 산성이고요. 여기는 또 그 거칠상군, 지금의 그 동래 지역을 관장하던 거칠상군의 치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동래 고읍성 지역으로 그 치소가 이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집수지 1 그리고 집수지 2에서 그 목간이 여러 점 나왔는데요. 집수지 1에서 나온 목간은 뭐 묵후는 그 확인이 되지만 그 판독은 굉장히 힘든 상태고, 집수지 2에서 출토된 목간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파편 10여 점이 현재 정리 중입니다. 뭐 곧 발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부산 배산성인데요. 여기는 실제로 저도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 성 내부에 집수지가 두 개가 있고 그중에 1호하고 2호 집수지인데, 2호 집수지에서 2호 집수지에서 목간이 이 넓이가 꽤 이 넓은 목간이 한 6cm 정도가 되는 어, 문서 목간이죠. 문서를 기록한 목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뒷면에는 뭐 거의 글자가 보이지를 않고요. 앞면에 꽤 많은 양의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면 운판사촌, 촌락명이 먼저 나오고 실수라는 용어가 나오고 뭐뭐 해서 사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을해년 또는 을묘년이라는 역시 연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월 1일 또 3월 1일, 그 다음에 여기 3월 1일 또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4월 1일, 그 다음에 여기 상법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촌락에서 이 부산 배산성에 있던 그 거칠상군의 치소하고 뭔가 그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주고받으면서 작성된 문서인데, 그 문서의 내용이 이제 문제겠죠. 먼저 그 목간의 연대는 그 집수지 내에서 동반 출토된 토기나 기와를 가지고 편연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 무렵의 그 신라의 목간입니다. 그래서 그 간지 의례년은 아마 555년 또는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8세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555년, 615년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맨 앞에 나온 그 본판사촌이라는 촌락은 거칠상군에 소속된 촌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거칠상군하고 본판사촌 간의 공무를 주고받은 그 내역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공물이 이렇게 오고 갔을까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이건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칠상군에서 이 본판 사촌에게 어떤 공물을 대여해준 기록이다. 또는 본판 사촌으로부터 이 거칠상군이 조세를 수취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그 이견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상법이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뒷부분에 보면 이거는 뭐 그냥 해석을 하면 그 뭔가를 이제 상납하는 방법, 위로 올려서 뭔가를 바치는 거에 관한 어떤 절차나 그 방식을 가리키는 그런 뭐 용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재미있는 것은 신라에서 그 율령을 법흥왕 때 반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령 내부에 이제 여러 그 편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편목의 이름이 신라의 경우에는 노인법, 뭐 전사법, 대법 이런 식으로 모모법이라는 형태로 그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상법이라는 것도 이런 그 일반적인 명사가 아니라 신라 율령에 속해 있었던 구체적인 그 법률의 편목, 어떤 물품을 그 상부 기관에다가 상납하는 그런 방식에 관련된 법률의 그 편목의 이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그 목간의 내용, 배산성 출토 목간의 내용, 이 문서 목간을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참고가 되는 목간이 이건 뭐 목간은 아니고요. 그 종이 문서입니다만 8세기 전반에 그 좌파리 가반 부속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에서 이 일본으로 물건을 보낼 때 그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그 중간에다 집어넣은 그 요즘으로 하면 뭐 스티로폼 같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완충제였는데 그걸 원래 있던 그 종이 문서를 폐기를 한 다음에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이 완충제 용도로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리 가반 문서의 앞면을 보면 그 파천촌이라고 하는 여기 파천촌이 보이죠? 파천촌. 파천촌에서 그 왕실로 정월하고 2월하고 3월에 쌀하고 또 콩을 납부한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뒷면에 보면 이것이 뒷면입니다. 이쪽이. 뒷면에 보면 중앙의 관료에게 공물을 지급하면서 그 내역을 역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여기에도 그 실수란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실이라는 기록도 나오고요. 근데 이 좌파리 가반 문서에 나오는 실수의 의미는 뭐냐면 관료에게 공물을 줘야 되는데 제때 주지 못한
그런 곡물의 양을 적을 때 실수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한 빠트린 어떤 곡물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이제 나중에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한이 지난 다음에 뒤에 추가로 지급한 그 곡물들은 수실이라고, 그러니까 글자가 바뀌는 겁니다. 이 빠뜨리고 주지 못한 것을 이제 받은 그 내역은 수실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란 용어가 그 배산성 출토 목간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그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라서 뭐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문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그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판사촌에서 이 받지 못한, 그렇죠? 거칠상군으로부터 받지 못한 어떤 곡물의 내역이 적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리 가반 문서의 그 용례를 비추어 보면, 그래서 일단 받지 못한 것이 4번이다. 그리고 그 내역이 을해년 또는 을묘년에 2월, 그다음에 3월, 4월, 그다음에 뒤에 이제 5월이 또 나오겠죠. 그 내역을 정리해서 이 거칠상군에서 보관하고 있던 음, 그런 뭐 일종의 장부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 목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추가로 지급이 되면 거기에는 본판사촌 수실이라고 해서 그 지급 내역이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워낙에 이런 그 유래가 별로 없어서 확실한 그 용도나 기능을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창녕 그 화왕산성에서 나온 어, 예, 창녕 화왕산성의 연지에서 출토된 목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창녕 화왕산성의 거의 정상부에 이것도 이제 집수지죠. 일종의 집수지인데, 그 집수지가 3개가 있었고, 그 중에 중앙에 있는, 이 연못에서, 목간이 여러 점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목간을 비롯해서 철제품이나 토기 등 통일신라 시기에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목간은 총 7점이고요. 이 가운데서 글자가 판독되는 것이 4점이고, 그 연대는 동반 유물이나 목간을 그 동반 유물이나 유적의 그 유구의 편년을 통해서 9세기 전반에서 10세기 중반 경에 이 목간이 사용이 됐다고 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목간사인데요. 이 목간은 특이하게도 일단 굉장히 대형이고요. 그리고 그 인형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글자가 보이는 부분이 앞면이고, 사람 모습을 그려놓은 부분이 뒷면인데요. 어, 일단 판독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앞면에 판독은 이제 안 보이는 글자가 사실은 많습니다. 모모, 그다음에 고, 여기 고자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 보이는 글자, 그다음에 이건 장자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어, 여기 요 글자는 그 부자이고, 그다음에 여선육, 그다음에 여기 쓸 용자, 그다음에 29가 있죠. 입구, 그다음에 여기 세자, 해세자, 그다음에 진족,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에는 용왕계제라고 해서 용왕계제입니다. 이 계자는 좀 특이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게 그 고구려에서 신라로 보낸 그 호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 호우충에서 발굴이 된 그 호우의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그 개자, 광개할 때 그 10개자가 요 글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아마 고구려 그 한자를 서사하는 그 한자의 모양을 고구려 쪽에 영향을 받아서 그 10개자를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편에는 사람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거는 여성입니다. 여기 보면 가슴 부분이 표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 쪽에 이렇게 둥그런 원을 그려놨는데, 이것은 그 여성의 자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상징이 전부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건 분명히 여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머리의 윗부분, 그러니까 정수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목 부분, 그다음에 이 가슴 부분, 그리고 이 손목 부분에 각각 못을 이렇게 박아 넣은 흔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아직까지도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못을 이 인형에다가 의도적으로 쳐 넣었고요. 그리고 이 그 머리 부분에도 그 앞면 쪽에 묵소하고 마찬가지로 그 진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진족이라는 용어는 그 신라에 이건 이제 신라 그 말에 만들어진 목관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 신라 중앙의 최고 그 신분층이 진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진골에 해당하는 그 용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진골이 아직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차마 진골이라고는 쓰지 못하고 진족이라고 썼어요. 또는 어떤 경우는 뭐 성골, 장군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 지방에 있었던 그 유력한 지방 세력들이 스스로를 마치 중앙의 진골에 비견할 정도로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이 세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족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쪽에 이 육용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6개의 못을 박아 넣었기 때문에 그 6개의 그 못을 여기에다가 썼다. 이 상황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세는 이 여성의 그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다른 그 학자들은 이 목간이 이 기우제에 쓴 목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판독도 저하고는 다르게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 용 29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유월, 이 용자를 여기 요건데요. 이 글자를 그 달월자로 읽고 29, 그다음에 요 글자, 이거 워낙 잘 안 보입니다만 이거를 그 날일자로 읽습니다. 6월 29일.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어 육자 위에 있는 요 글자를 이제 해년자로 읽는 거죠. 그래서 무슨 년 6월 29일 이라는 그 날짜를 표시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때 이 목가를 이용해서 그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글자 모양을 봤을 때 이걸 뭐 해년자로 보기는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요것도 월자보다는 용자이고,
29세 할 때 요 글자도 날일자로 보기보다는 훨씬 그 글자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29세로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독을 그렇게 한다면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장모가 바로 이 여성의 이름이 되겠죠. 몬 6개를 박았습니다. 쳤습니다. 쳐 넣었습니다. 그녀는 29세이고 그 진족입니다. 진족이 바로 이제 그 지역의 유력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일종의 귀족이 되는 거죠. 이 창녕 지역의 귀족입니다. 그래서 용왕을 위해서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앞면에는 그 여성의 실제 이 몸의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간이 그 기우제용이 아니고 이 여성이 어떤 그 중병에 걸렸고 그 여성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사용된 목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그 자상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치료법이 전통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뭐 여러 가지 뭐 약도 쓰고 했겠죠. 근데 그 민간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질병을 가져온 그런 이 나쁜 기운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그 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질병을 몰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미신이죠. 그렇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전통적인 일종의 이 치료법으로 성행을 했습니다. 이건 그 20세기 전반이니까 일제 시기에 이런 자상법, 그러니까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거나 째서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이 왼쪽 그림은 눈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눈병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그 눈에다가 못을 박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눈에 들어와 있었던 그 악귀, 그 질병을 일으키는 그 나쁜 기운을 이 그 못을 통해서 쫓아낼 수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눈병이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그 사진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열이 심하게 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열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이렇게 형상을 그려놓고 그 열이 심하게 나는 머리에다가 낫을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높은 열을 일으키던 이 나쁜 기운이 이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못을 치거나 아니면 낫을 박는다거나 이거는 실제 환자에게 하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환자의 대용품을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뭐 얼굴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전체 그 형상을 그려놓고 그 사람 실제 몸에 대신한 이 형상에다가 못을 박거나 아니면 낫을 박아서 그 자상을 이용한 치료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걸 이제 제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이로 또는 뭐 나무로 간단한 인형을 만들어서 그 이걸 이렇게 길가에다가 버리거나 아니면 흐르는 물에다가 던져 넣어요. 그러면 이 그 재웅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질병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보낸다. 라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이렇게 버린 재웅들이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또 하나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의 신상 명세를 적어 가지고
그거를 봉투에다 집어넣어서 이걸 또 어디 뭐 길가나 이런 데다가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런 그 병마가 같이 사라진다. 같이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경호년에 태어난 경호년 5월이네요. 5월 그 묘일에 태어난 그 누군가, 얘 그 질병이, 이게 질자 같습니다. 소커천리, 그 천리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빨리 그 사라지기를 바라는 내용을 적어서 그걸 봉투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갖다 버리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그 화왕산성에서 나온 그 인형목간은 뭐 비슷한 용도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삼국지 위서에 보면 그 이제 동의전이 있고 또 오한전이 있는데, 그 오한전에 여기 보면 그 그 종족들은 병이 나면 쑥뜸이나 뜨거운 돌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또는 통증 있는 곳에 혈맥을 칼로 째어서 피를 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삼국지에 주석을 단 그 배송지라는 사람이 그 위서라고 하는 위나라의 역사서를 인용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아픈 곳에 어떤 악령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 환부를 칼로 찔러서 그 이 환부에 스며들어 있는, 침입해 있는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그 시도로서 바로 칼로 째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피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이제 이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그 자상법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치료법이죠. 이것이 이제 오한은 우리하고 굉장히 우리 예맥 쪽이나 한족하고 유사한 습속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소수 종족입니다. 고대에. 그 종족이 이런 그 유사한 치료 방법을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불교 경전입니다. 불설관정경이라는 경전인데요. 이것은 밀교 계통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4세기 그리고 5세기 초 단계에 동진에서 이 번역이 된 밀교 경전인데, 그 내용을 보면 동방에 있는 청룡신왕 아수가는 49명의 용왕들이 산정잔매로 인한 병과 액난을 맞게 한다. 동방의 정룡신왕 나두화제는 35명의 용왕들이 또 이런 그 독으로 인한 병을 낫게 해준다. 서방은 또 어떻고 북방은 어떻고, 중앙에 있는 황룡신왕 도나파제는 28명의 용왕들이 또 이 나쁜 귀신들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해서 동서남북 중앙에 그 용왕이 살고 있고, 그 이 여러 명의 그 용왕들이 나쁜 악령들이 일으키는 그 여러 가지 재난이나 병을 막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왕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전통 신앙 중에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뭐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우리 그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이런 그 치병, 그리고 나쁜 이 재액을 물리치는 그런 그 용왕의 역할이 우리 고대 그 사상 속에도 습합이 되어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설 관정경과 같은 밀교 경전은 분명히 그 신라 시기에도 들어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에는 그 7세기 중엽 때 신라에서 그 명랑 스님이 그 밀교 스님인데요. 밀교 경전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었던 문두루 비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래서 7세기 때에 그런 명랑이나 아니면 이제 뒷세대인 안홍이나 해통과 같은 그 밀교 스님들이 활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설 관정경과 같은 밀교 계통의 그 경전이 신라에서도 분명히 들어왔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용왕이 사방 그리고 중앙에서 나쁜 재액이나 병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불교 사상도 신라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밌는 것이 이건 뭐 조선 시기의 자료이긴 합니다만 창녕 조씨 문중의 그 기원을 전해주는 설화가 이 화왕산성 이 창녕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지도서에 그 실려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예향이라는 그 여성이 있는데, 예향은 신라 귀족의 딸로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복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화왕산의 연못에 그 약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을 여기서 연못에서 목욕을 시키고 회복을 빌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아버지가 여기에 이제 실제로 딸을 데려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구름이 가득 끼더니 예향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구름이 흩어지니까 이제 그녀가 연못에서 솟아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이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그 병이 낫고 이 여성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겨드랑이를 이렇게 펼쳐보면 겨드랑이에 그 창녕조씨의 조자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향이라는 여성의 아버지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당신 손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르는 거죠. 그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화왕산성에 올라갔고 그 연못에서 목욕만 시켰는데, 그 다음에 임신을 해서 자기 손자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비 없는 자식, 그러니까 사위 없는 그 손자를 얻게 된 것인데, 그 이제 사위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 꿈속에서 나타난 그 사람이 당신의 그 손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그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손자의 아버지니까 당신의 사위란 뜻이죠. 그리고 나는 그 일반인이 아니라 용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그 창녕, 이 화왕산성을 중심으로 한 창녕 지역에 이런 식의 일종의 설화가 널리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서 결국은 조선 시기에 이 여지도서에까지 실리게 된 것인데, 이런 설화가 형성되게 된 배경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통일신라 때부터 이 화왕산성 그 정상부에 있는 그 연못은 아주 그 영험한 곳으로 그렇게 믿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고, 또 특히나 어떤 그 환자가 있을 때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연지에 가서 어, 기원을 하면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이미 그 통일신라기부터 그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제 행위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앞서 봤던 그 인형, 그 목간에 그려진 그 인형은 어떤 병을 앓고 있던 그 여성의 모습을
거기에다 그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의 이제 신원을 이제 앞쪽에다가 어디 사는 누구고 나이는 몇 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진족이다라는 걸 기록을 하고 그리고 뒷면에다가 그 여성의 실제 모습을 그려놓고 그런데 그 여성은 아주 중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자상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6개의 못을 전신에다가 전신에 아주 그 급소죠. 정수리부터 이 팔목이나 그 목까지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 넣어서 일단 그 질병을 일으킨 악귀를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원래 여성에다가 직접 못을 칠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그 사람 몸에다가 그러니까 그 대신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분신 용으로 이 목관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목관에다가 못을 쳐서 일단 악귀를 쫓으려고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간을 화왕산성에 있는 그 연못에다가 제사를 지난 다음에 그 이제 일종의 용왕제죠. 용왕계제라고 썼으니까 용왕에게 드리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목간을 연못에다가 던져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그 용왕이 물속에 산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왕산성의 연지에도 용왕이 산다고 신라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용왕이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용왕에게 그 실제 병이든 그 여성을 직접 그 물속에 집어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인형을 만들어서 먼저 못을 쳐가지고 그 악귀를 물리치도록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목간을 용왕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성 대신 목간을 연못에다 던져 넣은 거죠. 그러면 그 목간을 통해서 이 용왕은 아, 이 사람이 병에 걸렸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구나. 라는 걸 알고 이 뭔가 그 여성이 알고 있던 중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원을 해서 이런 그 이 제의를 벌이고 그 제의에 필요한 그 목간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목간이 용왕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고 그 목간이 이그 연지에서 출토가 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사실 이 인형목관이 워낙에 특이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이 학자들의 주목이 많이 쏠려 있었어요. 근데 다른 목관도 굉장히 중요한 목관들이 이 같은 화왕산성의 연지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목관 1인데요. 이 목관도 좀 특이하죠. 목간 하나를 이렇게 그 3등분을 해서 3조각을 내 가지고 그거를 또 이 못으로 박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결속을 해 가지고 이거를 또 항아리에 담아서 그 연지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 기록을 한 다음에 뭔가 의도를 갖고 이것을 잘랐어요. 그리고 다시 못으로 고정을 해서 이제 묶은 거죠. 그리고 토기에다 집어넣고 마개로 막은 다음에 연못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가 이제 주목되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항아리 속에다가 넣은 이유가 이 목간을 감금하거나 아니면 밖으로부터 그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그 목간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항아리에다가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간의 내용이 그 제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그 제사용으로 작성이 된 목간인데 그 제사에서 읽는 그 충문 있지 않습니까? 그 충문의 내용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연못에다가 던져 넣으면 이것이 바로 유실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었고, 그리고 또 마개로 막았고요. 또 항아리에다 집어넣으려니까 이 목간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는 항아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또 흩어지지 않도록 못으로 쳐서 항아리에 그 밀봉을 해서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면을 판독을 해보면 이 왼쪽이 앞면이고요. 이쪽이 앞면이고 이쪽이 그 뒷면입니다. 그 호구, 국거안, 그 다음에 태왕이 나옵니다. 태왕, 이 부분인데요. 그리고 뒷면에는 위인선, 안구,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호구와 무슨 북은 편안하시기를, 그리고 태왕께서 뭐뭐뭐 하신다. 사람들이 먼저 뭐뭐 하고 굿멋이 편안해지도록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른 면을 잘 보시면 이 글자가 닫히지 않도록 글자와 글자 사이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 글자 위쪽을 그냥 자를 수도 있었을 텐데 유심히 살펴서 글자와 글자 사이, 그러니까 글자가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자른 것은 이 제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제문이 이 흠이 가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중간 모서리 부분을 아주 곱게 잘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훼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러뜨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목간의 내용을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잘 다듬어서 보존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이 목간의 모습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항아리에 그 목간이 담겨져 있는 그 유래가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그 이성산성 그 2차 저수지에서 나온 목간인데요. 이 목간 그 5점이 여기 보이는 요 항아리 속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간의 내용은 문파촌, 여기 보이죠? 문파촌 또는 내파촌이라고 판독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낸 어떤 물자에 달아맨 그런 목간입니다. 그 꼬리표 목간이에요. 짐꼬리표 목간. 그래서 이 어떤 물건을 보냈냐면, 여기서도 아마 어떤 제의가 벌어졌던 것 같고, 이 제의에 쓸 제수용품을 문파촌 또는 내파촌에서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다가 이 재물은 누가 보낸 어떤 물건이다 라는 걸 이 목간에다가 써서 보냈겠죠. 그런데 이 실제 제수용품은 제사를 할 때 이미 썼기 때문에 거기에 달아매놓은 목간을 그 대신, 제수용품 대신 해서 이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그 제사 대상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이 저수지 안에다가 이 매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간은 그 재물을 공급한 지역이나 또는 누군가가 이 제수용품을 보냈다라는 걸 그 재물 대상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제사를 받은 어떤 신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용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산천신이 될 수도 있고, 그 신격이 자기에게 이렇게 귀한 재물을 바친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그 대가로 뭔가 혜택을 주고 가후를 베풀 거 아니에요. 그런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의미로서 이 제수용품에 달려서 같이 온 이 꼬리표
진꼬리표 목간을 이것도 역시 귀중한 거죠. 그래서 항아리 속에다가 담아서 유실되지 않도록 해서 이걸 그 저수지에다가 집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그 화왕산성에서 출토된 그 이렇게 잘라서 항아리 속에다 집어넣은 그 목간하고 같은 그 이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간의 내용을 보면 그 태왕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라의 왕이 주체가 돼서 인민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제사는 국왕이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국왕을 대신해서 양주나 화왕군, 그 화왕군이 당시에 그 소속되어 있었던 행정구역입니다. 양주나 화왕군의 지방관이 인민과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 제문을 쓴 목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용기의 용적에 맞춰서 절단을 한 거죠. 이걸 뭐 뭔가를 해치기 위해서 또는 뭐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 것이 아니고 또는 뭐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단지 그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항아리 속에다 넣어야 되는데 항아리가 작기 때문에 그 용적에 맞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절단을 했고 그리고 마개를 그 막아서 이 저수지 안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 비슷한 사례가 그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665년에 이 그 취리산 지역에서 회맹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신라 문무왕하고 백제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의 유인원, 당나라의 직사 이 세 사람이 취리산에 모여서 일종의 이 회담을 벌이고 그리고 거기서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회맹문을 작성을 해서 그거를 신에게 이제 고해요. 그리고 나서 이 그, 그 제사에 썼던 여러 가지 그 희생하고 또 재물들을 제단이 있던 그 주변에다가 땅 속에다가 파묻고 그 회맹문은 신라로 가져와서 종묘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맹문은 워낙에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함부로 하지를 못하니까 또는 뭐 불살라 버리지를 않고 그거를 종묘에다가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앞서 봤던 그 화왕산성에서 나온 그 제문이 적힌 그런 목간도 그런 식으로 소중하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항아리에다가 넣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연지에서 나온 목간 중에 목간 2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편병 속에서 동물의 견갑골과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면 육각형의 그 봉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상단부는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상단부 위에 이렇게 홈이 일부 파여져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는 이렇게 뾰족하게 쐐기 형태로 깎아서 어딘가에 꽂아서 세워 놓을 수 있게 그렇게 그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는 것은 그 육각형 의 단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면에 그 작은 칼이 여기 하나, 둘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6면 중에 4개 면에서 묵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4개 면 중에 글자가 보이는 부분을 판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열, 그리고 하, 입, 인, 여, 칠, 또 오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면에 왕, 용, 여기도 역시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면에 이제 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유자하고 촌자가 보이고 그 사면에 약간의 무쿤이 확인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편병 속에 이 목관하고 어떤 동물의 견갑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그 견갑골은 어떤 제사에 쓰인 그 제수품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들어간 목관 2위는 그 제수품 또는 그 이 제사에 쓰인 희생물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 면에 칼을 찔러 넣은 그 흔적이 보이는데 이것은 그 희생물을 죽인다라는 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생물을 희생을 시켜서 죽여서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 목관에다 써서 같이 그 이 희생물의 일정 부분을 같이 넣어서 같이 그 이제 바친 거죠. 그래서 그 상단부의 홈에다가 끈을 메어서 재단에 매달든지 위에 그 이 홈을 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끈을 매서 재단에 매달든지 아니면 하단부를 뾰족하게 깎았기 때문에 구멍에 끼워 가지고 재단에 설치하고 거기에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제사를 거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과정이나 아니면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목간에다가 칼을 찔러서 그 희생을 죽이는 상황을 실제로 연출을 하고 그리고 제수품으로 같이 올렸던 짐승의 고기와 함께 이 목간을 병에 넣어서 그 제사 대상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연못에다가 투척을 했다. 이 편병을 투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간 3번입니다. 목간 3번은 그 폭이 넓은 그 나무 조각을 세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그, 어, 잘라서 근데 그 양측면이나 이쪽은 제대로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절단을 해서 폐기된 목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2, 3, 4행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3행하고 4행은 뭐 글자가 거의 보이지가 않고 1행을 보시면 괴제정 무슨 신신 뭐 무량이라고 해서 그 불교적인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라 말 고려 초의 유물이기 때문에 불교적 요소가 이 제사에는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제사에서 사용된 목간입니다. 이 제사 대상이 되는 어떤 신의 무한한 권능을 칭송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에는 그 대정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동삼 또는 십환 뭐 이런 그 물품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정은 큰 연못, 뭐 큰 우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화왕산성 그 연지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왕산성의 연못을 우물에 비유해서 풍부한 물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적정한 강수량을 유지해 줄 것을 기원하는 그런 물에 관한 제사에 사용된 이것도 제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화왕산성 연지 이 그 저수지에서는 여러 그 목적의 제사나 제의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목간에서 봤듯이 어떤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제사도 벌어지고 있었고 또는 방금 말씀드린 목간 3의 제문처럼 그 이 연지의 물이 항상 마르거나 또는 넘치지 않도록 어, 그걸 기원하는 그 제사.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기우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거나 아니면 그 강우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의 대상, 그 비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이 권능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신격이 용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이 이 화왕산성의 그 연지 속에 살고 있었고
그 용왕에게 기원해서 뭔가를 현실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그 신라 사람들의 염원이 반영이 된 그런 그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그 행해진 그런 제사는 기본적으로는 용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왕제에서 이 염원하는 내용은 각기 다른 거죠. 뭐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제사도 있었고,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비를 내리게 하는 기우제도 있었고, 또는 청우제라는 게 또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홍수가 날 지경이면, 그런 지경이 되면 이제 비를 그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청우제도 행해지곤 하는데, 그것도 역시 대상은 용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목적의 제사가 이 화왕산성, 창녕 화왕산성의 이 저수지에서, 집수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이런 여러 가지 목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그 김해 봉황대 봉황동에서 나온 논어 목간부터 시작해서 양동산성에서 나온 목간, 그리고 부산의 배산성에서 나온 목간, 또 창녕 화왕산성 그 연제에서 나온 목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 신라 목간이긴 하지만, 이 목간이 출토된 곳은 원래 신라 땅이 아니라 가야 땅이었다가 이제 신라로 그 복속이 된 지역이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야 지역에서 발견된 신라 목간의 특징이랄까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신라의 중앙, 그러니까 경주 지역에 있는 중앙의 목간이 아니라 신라의 지방 목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드린 그런 목간들은 전부 지방에서 근무하던 관리들 또는 유력한 지방 세력이 작성해서 사용한 목간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목간을 통해서 그 지방을 다스리던 행정 치소 또는 그 산성과 같은 군사 거점, 이 중심이 돼서 그 주변의 어떤 촌락하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목간들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부산 배산성에서 나온 목간에는 이 거칠상군하고 그 예하에 있었던 촌락하고 사이에 어떤 곡물의 이동 관계, 곡물의 수납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처럼, 그 지방의 통치나 아니면 이 지방 행정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그 문서가 이 목간을 이용해서 작성이 되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경과의 연계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지방목간이지만 그게 방금 본 그 화왕산성에서 나온 제사목간 중에 그 태왕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그 지방목간이긴 하지만 워낙에 중요한 그 제의일 경우에는 왕경에 있었던 국왕이 그 제사에 그 개입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교 경전이 이제 첫 번째 이 봉황동 목간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물자를 수취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그리고 제사나 또는 주술에 관련된 목간 등 다양한 자료가 신라의 지방 목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방 주민의 생활상이나 또 그들의 문화, 또 신앙, 수취, 행정, 그리고 식자층의 유교 지식까지도 이 목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록 신라 목간이긴 하지만 그 저변에는 가야 문화의 전통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라로 흡수가 되고 융합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양상은 이제 좀 더 이 목간의 사례가 축적이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노너목간이라는 것이 이 가야 지역에서 출토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그건 이제 신라 사람이 신라로 복속이 된 다음에 사용이 된 것이지만, 그 전에 이미 가야 지역에서 그 논어와 같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던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런 전통 위에서 신라에서 그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은 가야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야의 후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라 쪽에서 파견된 신라의 지방관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 이 김해 지역에서 여전히 논어를 공부했다는 건, 이거는 그 이 가야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유교 지식, 그리고 유교에 대한 어떤 교육의 전통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뒤에 나온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목간 자료에 관련된 발굴 보고서하고 여기 관련된 이 연구 논문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 그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구 가야 지역에서 발견된 신라의 지방 목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